요즘 김밥이 난립니다. 틱톡의 한 영상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에 김밥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긴 했다고 하죠. 이런 흐름이 모여서 한 번에 빵 터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르다 김선생, 김간의 김밥, 종로 김밥처럼 김밥 전문점이 지금은 정말 많지만요. 예전엔 2만원 곳이 없었죠. 김밥 천국. 한 줄에 1,000원짜리 김밥을 팔면서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누렸거든요. 당시 메뉴판 사진을 보니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가격이더라고요. 오늘은 한국에 처음 김밥이 탄생했던 그 순간부터 이 김밥 천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고 와봤습니다. 제 이름을 김밥이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던데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안타까운 전설 김밥 천국입니다. 의외로 김밥의 유래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한국 자생설과 일본 유래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한국은 김의 원조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김을 먹었으니까요. 김을 먹었다는 기록이 신라 때부터 등장했고 일찍부터 김에 밥을 싸먹었기 때문에 김밥은 한국이 먼저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이걸 뒷받침하는 자료는 19세기 초에 쓰인 동국세식기입니다. 대보름 때면 복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복쌈이라는 걸 먹었다는데요. 이 쌈 채소 중에는 김도 있었던 거죠. 이걸 김쌈이라고 불렀고 조선 말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요리서 시의 전서에도 비슷한 음식이 나옵니다. 소반 위에 김을 펴놓고 꽝털로 기름을 바른 후에 소금을 뿌려 재웠다 굽는다. 이걸 네모 반듯하게 잘라서 밥에 싸먹는 음식을 김쌈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김밥의 기원이라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일본의 노리마키와 김밥은 들어가는 속재료가 좀 다릅니다. 김밥에는 더 많은 재료가 들어가니까요. 이것들을 근거로 한국 자생설이 맞다는 한 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유래설, 그러니까 노리마키가 김밥의 유래다, 이런 축이 있죠. 비슷하긴 정말 비슷합니다. 조리법도 거의 같죠. 김을 깔고 밥을 올린 후에 재료를 올려 돌돌 만다. 노리마키 유래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통용 김밥을 먹었다는 기록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쌈은 김에다 밥을 싸먹는 거지 사실 김밥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으니까요. 또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김밥을 만들 때 배합초를 치는 게 흔했는데요. 노리마키도 밥에 배합초를 쳐서 먹습니다. 김밥은 밥도 그렇고 워낙 수분기가 많다 보니까 만들어 놓으면 금방 상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당연히 초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김밥에 들어가는 단무지, 이것도 일본에서 유래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김밥은 노리마키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설에 힘이 크게 실렸고요. 실제로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김밥을 김초밥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1930년 동아일보에 나오는 김쌈밥의 레시피를 보면 일본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25년 조선일보에서 묘사되는 김밥은 김을 부셔서 넣은 밥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김밥은 한국 것이다, 아니다 일본 것이다, 이걸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중국의 람면이 일본에서 라면이 되고 중국의 작장면이 한국에서 짜장면이 되는 것처럼 유래가 어느 곳이 됐든 음식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변화하고 재탄생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아예 김치처럼 우리나라에서만 먹던 음식이라면 또 모를까? 특정 음식을 어느 나라만의 것이라고 도장 찍기란 힘들거든요. 아무튼 김밥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시락 메뉴로 많이 찾았어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동할 때 많이 먹었거든요. 특히 경부선 철도가 생기면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김밥을 싸서 다녔죠. 지금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3-4시간이면 가지만은 이땐 12시간씩 걸렸거든요. 먹기 편하기도 하지만 들어가 있을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든든하기까지 하죠. 김밥이 소풍 메뉴로 꼽혔던 이유도 사실 이 압도적인 편의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김밥의 치명적인 단점, 보존성입니다. 너무 빨리 버리거든요. 미리 만들어 놓고 먹는 게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먹기 직전에 싸서 가급적 빨리 먹어야 하죠. 소풍날이 되면 어머님들이 새벽에 꼭 김밥 싸잖아요. 상하기 쉽다 보니 들고 나가기 바로 직전에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나마 냉장고가 보급된 이후로는 괜찮아졌지만요. 이런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종종 아침에 김밥을 싸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충무김밥 아시죠? 통영의 명물 충무김밥은 뱃사람들이 만든 비교적 유통기한이 긴 김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김밥이 워낙 간편하다 보니 뱃사람들이 배에서 김밥은 먹고 싶은데 이게 너무 빨리 상하는 겁니다. 원래도 빨리 상하지만은 남해안은 덥고 습한 곳이니까요. 그래서 김에 밥만 말아두고 쉽게 상하지 않는 절임 반찬을 곁들였죠. 그리고 충무김밥 시키면 양이 많지 않잖아요. 원래부터 충무김밥은 조금씩 나오는 메뉴였습니다. 이건 식사라기보다는 배에서 간단하게 먹는 간식이자 술안주였기 때문이죠. 1973년 조선일보에서 충무김밥을 다룬 기사를 보면요. 김밥보다 꼬치에 꿰인 반찬이 더 유명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꼬치에 꿰인 무김치,
홍합, 쭈꾸미, 꼴뚜기를 안주 삼아 먹는다고 나와 있죠. 애초에 식사로 먹는 게 아니었다 보니 양이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밥은 주로 이동할 때 먹는 간편식 수준이었습니다. 김밥이 지금처럼 다양해지기 시작한 건 1980년대부터입니다. 바로 햄이 등장하면서부터죠. 1980년 롯데햄과 백설햄이 등장하면서 가공육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더 결정적으로는 83년에 등장한 네모난 모양의 햄 때문이죠. 네모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리할 때 활용하기 편하다는 걸 강조했어요. 광고에서는 대놓고 김밥에다 햄을 넣는 장면을 보여줬고요. 이후 백설햄도 네모햄을 출시하면서 김밥에 햄을 넣는 게 공식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쯤부터는 참치나 치즈 같은 식재료들도 쓰기 시작했고 김밥이 더 다양해졌어요. 네모햄처럼 치즈도 김밥 사이즈에 맞춰서 나오기도 했죠. 김밥 치즈 요렇게 깔아서 살살 말면 김밥 맛이 확 달라져요. 김밥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김밥은 손값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요. 때문에 80년대까지는 김밥 파는 노점상들도 미리 말아둔 김밥을 팔거나 납품받아서 파는 김밥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처럼 주문하면 바로 말아주는 김밥집이 생긴 건 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이땐 가정주부들도 자영업에 많이 뛰어들었는데요. 김밥집으로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창업비용도 저렴하고 김밥만 파는 거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수익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곳 들도 생겼죠. 대표적으로는 대학로에서 시작한 김가네와 종로의 종로김밥이 있습니다. 이곳들이 당시에 다른 김밥집과 다른 점은 주문 즉시 만든다는 거였어요. 간 만든 김밥이니 김이 눅눅하지도 않고 따뜻한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이 기세를 이어 김밥천국이란 곳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곳이 그 김밥천국은 아닙니다. 놀부보쌈으로 유명한 놀부에서 김밥천국이라는 이름으로 김밥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긴 했지만요. 우리가 아는 주황색 간판의 김밥천국이 등장한 건 1995년입니다. 인천 주안동에서 유인철 씨가 오픈한 곳이죠. 등장하자마자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곳입니다. 바로 천원 김밥 때문입니다. 김밥을 달랑 1,000원 한 장에 살 수 있었던 건 당시 기준으로도 꽤 충격적이었어요. 90년대 초반에도 김밥 한 줄에 2,000원은 줘야 했거든요. 한 솥이 당시 990원짜리 콩나물밥을 팔았던 걸 생각하면 1,000원 김밥은 엄청나게 저렴한 거였죠. 그래도 한 줄에 1,000원씩 팔면 400원은 남길 수 있었다고 해요. 재료를 공장에서 납품받지 않고 점포에서 전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원가를 아낄 수 있었죠. 그리고 97년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식사를 찾아 김밥천국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 김밥천국은 2003년까지 엄청난 호황기를 누립니다. 순수익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나오는 매장도 있었고요. 그런데 상표권 문제가 터집니다. 김밥천국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했는데 특허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거죠. 김밥과 천국은 둘 다 보통 명사기 때문에 차별화된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걸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건 아무나 김밥천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표권은 브랜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함부로 카피하지 못하게 국가에서 막아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허가가 안 나니까 전국에서 유사 김밥 천국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조 김밥 천국은 한때 가맹점을 600여 곳이나 운영할 정도로 잘 됐는데요. 너도 나도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장사를 하는 바람에 브랜드 이미지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유사 김밥 천국의 음식을 먹고 맛이 없으면 진짜 김밥 천국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어요. 결국 이 때문에 유인철 씨는 2013년 김밥 천국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알바 천국도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요. 이후 특허청에 소송을 걸면서 결국 상표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냥 저렴한 음식을 파는 김밥집. 당시 김밥 천국의 이미지가 이렇게 못이 바뀝니다. 김밥 하면 김밥 천국이었다 보니 김밥 자체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버렸고요. 김밥은 싼 맛에 먹는 음식이라는 거죠. 사실 김밥은 원래 싼 음식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랬던 김밥에 대한 이미지를 바꾼 브랜드는 고복민 김밥인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도 김밥 천국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고복민 김밥인은 2009년 부산의 고급 아파트 상가에서 시작한 곳입니다. 비싼 아파트에서 시작한 만큼 컨셉도 다르게 잡았죠. 투박하게 썰어서 아무 접시에 내놓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접시에 요리처럼 내놨거든요. 이게 부산 지역 전체에 퍼지면서 줄 서는 김밥집이 됐고 가맹점도 많이 생겼죠. 그런데 고복민 김밥도 상표권 문제가 터집니다. 당시 고복민 김밥인은 고봉김밥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2011년에 고봉김밥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고봉김밥이 고복민 김밥인을 상표권 침해로 고소해버린 거죠. 이게 당시 부산 김밥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상표권 등록 없이 사업을 확장했던 사장님은 우선 가맹점들을 보호하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황급히 이름을 바꾸게 됐죠. 그게 바로 고복민 김밥인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법원은 고복민 김밥인의 손을 들어줬어요. 재판부에서는 고봉김밥이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것이라 판단했거든요. 덕분에 이번엔 김밥천국 사건 같은 비극은 피할 수 있었죠. 이후 고복민 김밥인은 김밥업계 대표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화하는 데도 성공하고
바뀌고 제대로 만든 김밥의 시대를 열게 됐어요. 김밥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김밥이 왜 비싼지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원래 김밥은 저렴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들어가는 재료는 전부 각각 따로 만들어서 준비해야 하고 많은 노동력이 들어간 데다 한 번에 한 줄씩밖에 말지 못합니다. 물론 싸게 만들자면 저렴하게 만들 수야 있는데요. 별다른 기교 없이 재료 본연의 맛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이런 음식은 저렴하게 만들면 그만큼 티가 확 나는 법이죠. 제대로 된 재료로 잘 만든 음식이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김밥은 이런 점에서 음식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메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김밥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